오래된 상처와 대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운다. 멀리 도망가지 못했다며 슬퍼한다. 또 어떤 사람은 울지 못한다. 징징 짠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버틴다. 그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상처를 감당할 만한 힘을 가졌다고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뭐가 더 좋아질 수 있겠어?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운명이야. 해봤자 소용없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상처의 맨 얼굴과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말이다. 외로움과 절박함의 끝에 섰을 때 자기 믿음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코치는 이미 당신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결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스스로 믿도록 돕는다. 자꾸 상처만 노려보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나의 목표는 내가 당신을 믿는 것보다 당신이 스스로를 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코치의 확신 앞에서 사람들은 먼저 의심한다. 그러나 영원히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백기를 든 날에도, 자신에게 실망하고 돌아온 날에도, 복수하고 싶다고 주먹을 휘두르는 날에도, 다 포기하고 이 모양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날에도, 이런 나를 믿을 수 있겠냐고 시험하는 날에도 변함없이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앞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곁을 내어준다. 말도 안 돼 라는 말은 할 수 있을까? 를 지나서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 앞에서 잠시 멈춘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고 싶어요? 당신이 기억하는 장면은 뭔가요? 그런 자신을 볼 때 어떤 느낌이에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였죠? 자신을 위로해주세요.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얼마 전 일을 할 때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A가 찾아왔다. 그녀가 들려준 에피소드는 이렇다. 한 번은 직장 동료가 업무적으로 실수를 했다. 상사에게 크게 혼이 났고 고객사로부터 흉을 들었다. 동료는 사람들에게 억울하다며 하소연을 했다. 다른 팀원들은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를 해주었다. 괜찮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야. 얼마나 속상하니. 우리는 알아. 네 실수만은 아니잖아. 하지만 A는 위로할 수가 없었다.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동료도 이해할 수 없고 한편이 되어서 위로하는 주변 사람들도 이상해 보였다. 이런 이질감은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친구와 연인 사이에서도 있었다. 그들은 냉정하다며 A와 거리를 두었다. 나는 A에게 위로에 관한 몇 가지 경험을 물었다. 살면서 누군가한테 충분히 위로받은 그런 경험이 있나요? 네?
이 사람이라면 나를 위로해 줄 거야. 무조건 내 편이지.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나 싶어서요.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눈물이 나면 그냥 울어도 될 텐데, 갑자기 내가 왜 울지? 어, 왜 이렇지?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죄송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울고 싶어 오시는 분도 많다고 답했다. 어릴 때부터 그녀의 부모는 늘 바빴다. 특히 엄마는 A에게만 유독 냉정하게 대했는데 아마도 아빠를 닮아서가 아니었을까 짐작한다. 기분이 나쁠 때면 뭐든 주워서 던졌다. 손으로 때리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런 엄마를 믿을 수 없어 독립적인 아이로 살았다. 그럴수록 엄마는 A를 독한 년이라며 내몰았다. 그녀를 품에 안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힘들었겠어요. 슬프고 원망스럽고. 그래도 뭐, 엄마를 이해해요. 엄마를 이해한다고요? 네. 몰랐으니까요. 이해하는데 지금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게요. 당황스럽게. 나는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다. 지난 날을 들추어봤자 골치만 아프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이해한다고 한다. 아프다고 하지 않고 이해한다고 말하고, 슬프다고 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나도 이전에는 사람들이 엄마와 떨어져 사는 가여운 아이였던 나의 심정을 위로해 주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엄마를 이해해요. 나 같아도 우리 아빠랑 살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엄마도 어렸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이렇게 말하고 나면 사람들은 더 말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안 일이지만 그 이해는 진짜가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도 자식을 버리지는 말았어야 했다. 나는 엄마가 너무나 필요한 나이 7살이었다. 그러나 그저 이해한다고 덮고 지나가야 덜 상처받는다고 믿었고 사람들에게 덜 불쌍하게 보인다고 생각했다. 모든 상처를 달래며 살 수는 없다. 어떤 것은 관심을 줘서 키우기보다는 모르는 척 둘 필요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차차 열이 식어 가라앉는 것들도 있다. 자기 회복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러나 상처를 받으면서 상처인 줄 모르거나 아파도 씩씩한 척 연기를 하거나 혹은 연기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스스로를 속이거나 눈물의 의미를 애써 모른 척하는 상황이라면
좀 다르다. 슬픔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바쁘게 살거나 나약해지기 싫어서 다른 고단함을 불러오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문제를 가져온다. 눈물은 내면과의 대화를 건너뛰며 살아온 사람들을 위해 떨어진다. 그 신호마저 모른 척하면 눈물은 정신까지 침투한다. 당신을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뜨리거나 무기력하게 만들어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주저앉힌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자신의 존재를 알아달라는 것이다. 눈물을 닦아낼 휴지를 찾는 대신 그대로 비추어줄 거울을 준비해야 한다. 네. 오늘 함께하는 책은 카시오페아 출판사에서 출간한 김윤나 작가님의 당신을 믿어요입니다. 소중한 신간의 낭독을 제안해주신 출판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독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신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김윤나 작가님은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말그릇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네, 오늘 책은 그 말그릇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그릇을 소개하면서 소울이 느껴지는 자기 개발서라고 그렇게 서평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책 뒤에 있는 에필로그를 읽으면서 느꼈던 그 울림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10대 시절 나의 말은 화로 가득 차 있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20대와 30대의 삶 속에서 자신의 말이 어떻게 변하고 또 자라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그런 것들을 담담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이야기했던 그 글은 말그릇을 읽으면서 제가 이 책이 단순히 자기계발서라는 그런 상업적이고 관습적인 카테고리 안에 가둬두기에는 왠지 아쉬움이 느껴졌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를 단적으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기계발서의 작가는 어떻게 보면 책 속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멘토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단순히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자신의 삶과 경험, 그리고 상처를 꺼내어 보이면서 함께 길을 걷는 그런 동행자의 마음으로 책을 이끌어갔던 작가의 모습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겸허함과 진심이 느껴졌고, 그래서 그 책이 담고 있는 지식과 정보들에도 더 믿음이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신간 당신을 믿어요는 그 말그릇에서 느껴졌던 소울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삶과 마음에 관한 바로 그 이야기, 더 근본적이고 더 근원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과거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상처 때문에 더 멀리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도 같은 아픔을 안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위로와 용기의 말을 건네는 이 책에는
작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말그릇처럼 여전히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 그리고 상담가로서의 풍부한 경험도 함께 담겨져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 특정 카테고리로 분류하기 어려웠던 이 책을 저는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믿어요는 나의 상처와 마음을 겹쳐볼 수 있는 감동적인 성장 에세이다. 저기, 너한테 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살면서 이런 고백을 받아왔다. 숨겨왔던 그늘을 조심스럽게 드러내 보이며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다. 사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했던 선배가 있다. 힘든 엄마를 밀치고 아픈 동생을 모른 척하며 살아온 시간을 죄스러워했다. 나는 사람을 잘 못 믿어. 라는 말로 시작한 친구는 부모의 갈등과 이혼에 따른 복잡한 가정사를 들려주며 울었다. 비 오는 날 막걸리를 들이켜다 형과 비교하는 엄마 때문에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다며 쓸쓸한 얼굴을 짓던 후배도 있다. 대학 동창과는 이런 일도 있었다. 교내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다른 친구가 말을 걸어왔다.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건 처음 보았다. 친구는 갑자기 한껏 표정을 열고 톤을 높여 태어나길 사교적인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러고 나서는 하고 털썩 앉았다. 친구에게 힘들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움찔하면서 어? 그게 보이니? 라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후 계단에 걸터 앉아 외로움이 많았던 한 아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주었다. 이런 종류의 슬픔을 잘 알아보는 편이었다. 나와 닮은 분위기를 가진 친구들이 오히려 편했다. 부모의 이혼과 재혼, 엄마의 부재, 아빠의 알코올 중독, 빚에 시달린 사연을 말하고 나면 관문 하나를 넘은 사이처럼 느껴졌다. 비밀의 문을 열기까지가 참 어려웠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 보면 주인공이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친구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슬픔에 잠긴 사람을 위로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며 알려주는 대목이 나온다. I have been there. I've been there. 그러면 이탈리아 친구는 묻는다. 가보다니 어딜 가봐요? 이게 어째서 위로가 되는 문장이냐며 묻는다. 그러자 주인공은 답한다. 깊은 슬픔은 때때로 특별한 장소가 되기도 해요. 시간이라는 지도상의 한 좌표처럼요. 그 슬픔의 숲에 서 있노라면 도저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죠. 그럴 때 누군가가 자기도 거기 가봤고 이제는 빠져나왔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희망이 생기는 법이에요.
생각해보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내가 한 일도 있었지만 나의 그림자에 묵묵히 들어와 서 있던 좋은 벗들 덕분이기도 했다. 특별한 장소에 다녀온 사람끼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방식이 있다. 물론 고백을 하고 나서 후회하기도 했다. 복잡한 돈 사정을 알고 나서 떠난 남자도 있고, 기대보다 별거 없는 인생에 실망해서 뒷걸음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처는 음지에 숨겨두면 점점 눅눅하고 무거워진다는 것이다. 입 밖으로 꺼낼수록 가벼운 것이 되고, 믿을 만한 사람과 나누면 다룰 만한 크기로 줄어든다. 조각내고 털어낼수록 끝내는 주머니에 넣어 다닐 만한 것이 되곤 했다. 그러나 상담실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한 번도 혹은 충분히 그 비밀을 꺼내어 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은 예전과 변함없는 상처의 무게에 압도되어 살거나 오히려 상상 속에서 그것을 더 음흉하고 잔인한 괴물로 키우기도 한다. 한때 용기를 내보기도 했지만 소외당한 상처는 더 깊고 안전한 어둠 속으로 숨겨졌다. 가끔 사람들은 내게 코칭받으러 어떤 사람이 오느냐, 그들의 고민이 주로 무엇이냐고 묻는다. 원하는 목표는 서로 다르지만 방법을 몰라서 온 사람보다 상처 회복이 안 되어서 온 사람이 더 많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지만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과거에 있는 경우가 있다. 오래된 상처와 대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운다. 멀리 도망가지 못했다며 슬퍼한다. 또 어떤 사람은 울지 못한다. 징징 짠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버틴다. 그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상처를 감당할 만한 힘을 가졌다고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뭐가 더 좋아질 수 있겠어?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운명이야. 해봤자 소용없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상처의 맨얼굴과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말이다. 외로움과 절박함의 끝에 섰을 때 자기 믿음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코치는 이미 당신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결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스스로 믿도록 돕는다. 자꾸 상처만 노려보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나의 목표는 내가 당신을 믿는 것보다 당신이 스스로를 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코치의 확신 앞에서 사람들은 먼저 의심한다. 그러나 영원히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백기를 든 날에도, 자신에게 실망하고 돌아온 날에도, 복수하고 싶다고 주먹을 휘두르는 날에도, 다 포기하고 이 모양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날에도 이런 나를 믿을 수 있겠냐고 시험하는 날에도 변함없이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앞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곁을 내어준다.
말도 안 돼. 라는 말은 할 수 있을까? 를 지나서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 앞에서 잠시 멈춘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고 싶어요? 당신이 기억하는 장면은 뭔가요? 그런 자신을 볼 때 어떤 느낌이에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였죠?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상처를 눈앞에 불러낸다. 내 표정을 살피는 상대를 안심시키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창자 끝에 숨겨두었던 말까지 찾아내어 깊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린다. 상처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아픔이 재발되어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아픔과 함께 주변의 다른 것들을 본다.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얼마나 인정을 원했는지 깨닫는다. 잃어버린 슬픔을 토하고 긴 시간을 견뎌온 자신을 다독이며 비로소 조금씩 다른 선택을 기웃거려 보게 된다.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고, 무엇을 믿고 그렇게 확신하냐고 묻는다면 얼마든지 많은 증거가 있다고 답할 것이다. 상처를 등에 업은 채 오늘도 네잎클로버를 발견하는 작은 영웅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앞으로 긴 여정이 되겠지만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려고 한다. 나의 이야기, 내가 만난 누군가의 이야기,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를 말이다.